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베스투자증권 투자전략팀에서 중국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백관열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자료는요, 2024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작성을 해본 자료입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지방정부 부채 부담도 해소되고 있지 않고, 높은 청년 실업률 문제, 미국의 대중에 대한 제재, 그 다음에 양안 갈등,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경제가 좀 어떻게 풀어 헤쳐 나갈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어떻게 좀 전망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파트 1에서 좀 정리를 해 보았고요. 파트 2에서는 현재 수많은 매체에서 중국 경제가 대체 대조표 불황에 좀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일본 경제와 좀 유사한 점이 포착이 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저는 뭐 중국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좀 볼 수 있지만 좀 대차 대조표 불황에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근거들을 좀 분석해 보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중장기 리스크를 좀 점검해 보았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현재는 지금이야 중국이 부동산을 살리고는 있지만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될지, 구조적인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좀 의견을 제시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양안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친미 반중 성향인 민진당이 사면위에 성공하면서 양안 관계의 불확실성이 좀 고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의견을 좀 제시를 해 보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파트 1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올해도 중국 경제는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023년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5.2%를 기록하면서 양해에서 설정한 목표치인 5%를 상회하는 데는 좀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은 제로 코로나로 이러한 기저효과를 좀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로 해석하기엔 좀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계속해서 역시 바닥권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도 중국 경제는 좀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경제가 2024년에도 5%대 성장률을 유지하려면은 좀 보다 더 공격적인 부양책이 좀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부양책이 좀 나올 수 있을까라고 놓고 봤을 땐 좀 공격적인 금리 인하, 지급 준비율이나 재정 적자율 확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 정부가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전 회의보다 좀 위기의식이 고조가 되었습니다. 2022년 지지난 회의 때는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악화, 이 세 가지 리스크를 좀 지적을 했다면요. 이번에는 수요 위축, 일부 산업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고, 기대 악화, 잠재된 리스크가 여전하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가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 실행력이 제고될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정책 실행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근거는 정부의 변화된 성장 기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온중구진이라고 해서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성장 기조를 이러한 기조만 제시를 했더라면, 이번에는 이진초곤, 그리고 설리후파, 새로운 두 가지 키워드를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설리후파에 관한 자세한 방향성은 3월 양회 이후로 좀 도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중국 금융업계에서는 부동산과 같은 중국 경제 구조적 문제는 우선은 접어두고 먼저 성장부터 하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률 둔화를 방어한 것을 좀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요, 금융정책에 대한 어조가 좀 강화됐다는 점이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시성을 높이고 유연성을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뜻은 아무래도 첨단 수력 육성을 좀 강조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든지 지방정부 이러한 리스크 속에서 중국 정부가 좀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GDP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어떻게 될지
놓고 보면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 회복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에 달하는데 현재 지금 부동산 자산 가격이 흔들리다 보니 중국 국민들의 소비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부동산 경기 회복이 좀 소비에 있어서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정부가 다양한 소비주 정책을 발표를 했고 유효자금을 실물 경기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상업은행은 예금금리를 인하를 해서 은행에 쌓였던 유효자금들이 실물 경제에 조금씩 투입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소비와 저축 의향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실업률 역시도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화가 되면서 가처분 소득이랑 소비 지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부양책을 계속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 침체 리스크가 조금씩 줄어들고 은행에 쌓였던 이러한 높은 저축률 문제가 조금씩 해소가 되면은 2024년 소비가 회복될 여력은 좀 크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소비를 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여행 소비입니다. 팬데믹 이전 2019년 대비 여행객 수는 일단 팬데믹 이전으로 좀 팬데믹 이적 수준으로 상회를 하기 시작했지만 1인당 여행 소비는 아직 조금 100%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좀 유의미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투자와 수출은 좀 어떨까 놓고 봤을 때는 우선 투자는 좀 기대가 이하일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저희 팀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도 조금씩 둔화 방향을 암시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재선이 될지 안 될지는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 만일 다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우호적인 환경을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향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중국 경기도 덩달아 부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4년 중국의 수출은 좀 기대 이하일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GDP에서 두 번째로 기여도가 높은 투자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에 3,500원 위안 규모의 담보보완대출, 이 PSL이라는 공급을 제기를 했습니다. PSL은 이제 2024년에 인민은행이 처음 도입한 통화정책 수단 중 하나로 인프라라든지 낙후 지역 재개발, 이러한 국가 경제에 취약한 부분에 중장기적 그리고 저금리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PSL 공급 규모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요. 구체적인 사용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회의에서 강조된 내용을 봤을 때 3대 부동산 사업인 보금자리 주택 건설 사업, 대도시 빈민가 재개발 사업, 그리고 대도시 공공인프라 사업에 좀 투입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계속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 투자에 반등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수 지방정부들 역시도 빈민가 재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유도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8조 위안 정도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2024년에는 약 5천억 위안의 추가적인 PSL 공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PSL 공급 물량이 전부 다 부동산 부분에 사용된다면은 2024년 부동산 투자를 약 4%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은 작년 10월에 승인한 1조 위안의 특별국채 효과 역시도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부동산은 어떻게 될 거냐 놓고 봤을 때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은 부영상 부양 강도는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소매 판매라든지 생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관련 지표만 유일하게 부진한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가 부진하니까 전체 고정자산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헝다라든지 컨트리 같은 이러한 대표 부동산 기업 디폴트 리스크가 여전히 좀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올해에도 부동산 살리기에 좀 총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 많은 언론에서 헝다라든지 컨트리 가든이 망하면은 중국 경제도 다 같이 망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독과점 산업이 아닙니다. 중국의 산업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 1등, 2등, 3등의 기업의 마켓 쉐어가 사실 10%도 안 돼요. 근데 컨트리 가든이랑 헝다 같은 경우는 이 3등 안에 드는 기업도 아니고 마켓 쉐어가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망한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우량 디벨로퍼 비중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소비는 부동산에 달려 있고 수출은 좀 기대 이하이고 투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언제부터 좀 효과가 반영되냐라고 놓고 봤을 때 좀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부양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겠습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동보유를 명분으로 빈부격차를 심해시켰던 부동산을 오랫동안 규제해 왔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이제 3대 레드라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동산 개발 기업의 대출을 막아버렸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요 부동산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놓이자 중국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중국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서서히 부동산을 부양하기로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2021년 말부터 조금씩 부동산 안정화 조치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어떠한 선택을 했냐면요. 2023년 7월에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이 방주불초라는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부동산의 스탠스를 완화를 해버렸습니다. 이 방주불초라는 메시지가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에 대한 스탠스를 규제에서 완화로 공식적으로 좀 전환한 것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7월 회의를 기점으로 수많은 지방도시에서 약 400개 이상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베이징이랑 상하이 같은 이러한 대도시에서도 이 부동산 규제에 함께 동참을 했다는 점이겠고요. 이에 힘입어서 100대 도시 주택 가격에서 전월 및 전년 대비 하락한 도시 비중은 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코로나19보다도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정상궤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2024년에도 과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같은 것도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민은행이 이제 지난 2023년 12월에 부동산 기업에게도 다시 금융지원을 보장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디폴트 리스크도, 이러한 유동성 경색 리스크도 조금씩 완화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부동산 디벨로퍼의 회사채 만기 도래 물량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부동산 리스크가 좀 더 완화될 것이다 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반기에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의 물가 환경입니다. 중국의 물가 환경은 지금 여타 주요국들이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돈육의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 탓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정도로 물가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금리는 역사상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지만 물가가 그만큼 또 낮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매우 높아서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금리 하락을 위해서도 2024년에는 계속해서 통화정책이 계속 동원될 것이다 라고 높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저물가 압력이 언제 완화가 되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돈육 가격을 선행하는 모돈 사육투수가 모돈 사육투수 축소 효과가 2020년 하반기부터 좀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금리 이렇게 되면 실질금리 상승이 제한이 된다면 하반기부터 중국의 기업들, 특히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이자 부담도 조금씩 완화될 것이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린 이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역시도 실질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중국에서는 이제 주요 회의나 보고서를 통해서도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암시가 가능합니다. 원래 중국에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이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는 이 대수만관이라는 표현입니다. 대수만관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무분별한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건데, 이걸 지향하겠다는 게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통화정책 스탠스입니다. 하지만 작년 5월부터 이 문구가 삭제가 되었고요. 또 최근에 일주일 전에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 인하했는데요. 그 지급준비율 인하할 때도 이 대수만관 문구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확실히 중국 정부가 이렇게 MLF를 통해서도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고, 이 단기물 여갈피를 통해서도 유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가가 낮기 때문에 통화정책 여력이 충분한데, 왜 그럼 금리는 안 내리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미중 금리 차 때문에 환율 부담이 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망에 따르면은 뭐 빠르면 4월, 뭐 늦으면 6월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고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중국도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한번 동원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좀 근거로는요, 중앙정부가 레버리징을 좀 재개했다는 점이겠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중앙정부가 1조 위안이라는 이 특별국채 발행을 시행을 했습니다. 특별국채는 말 그대로 이 특별한, 이 특수한 시기에 사용했던 경기부양 수단이고요. 과거에 총 4~5차례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기 때라든지 코로나 위기 때, 이럴 때 사용했던 수단이고요. 이번 특별국채 발행으로 2023년 재정적자 규모는 3.88조 위안에서 4조 88조 위안으로 좀 증가하게 되고요. 재정적자율 역시도 기존 목표치보다 3.8%로 확대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조 위안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방정부로 이전될 계획이고요.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 작년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각각 5천억 위안씩 좀 나눠서 사용될 방침입니다. 이 주요 사용처는 인프라 개선, 이러한 전통 인프라 사업에 좀 투자될 계획이고요.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 기대감은 좀 긍정적이지만, 이 반영되는 시차를 저희는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중국의 이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측정하는 이 경기 선행 지표가 있는데, 이게 보통 중국의 경기를 한 9개월 정도,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조 위안 특별국채가 작년 10월에 발행이 됐더라면 올해 하반기부터 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특별국채의 또 하나의 시사점은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이자 중앙정부의 레버리징 재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침체로 지방정부들의 이 토지 매각 이익이 평년 대비 좀 급감한 상황인데, 중앙정부가 이 특별국채 발행을 하면서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로도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인민은행 역시도 2023년 금융가 포럼에서 부채 부담이 높은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필요시 직접 개입을 하고 유동성을 긴급 투입할 것이다 라고 예고한 점도 좀 긍정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요, 올해에는 부동산 경기가 완화가 될 것이고,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좀 완화가 될 것이고, 통화정책은 계속해서 유효할 방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특별국채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좀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경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상반기가 아니라 좀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파트 2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최근 수많은 매체에서 중국 경제가 대차 대조표 불황에 좀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장기 경기 침체 상황인데요. 90년대 일본 경제가 좀 대표적인 대차대조표 불황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일본화 지수입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이제 일본화에 근접한 수준인데 현재 중국 같은 경우가 일본보다 더 일본화스럽다라고 좀 골드만삭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 경제 역시도 일본처럼 이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고 물가 역시도 좀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방정부의 정부 부채 역시도 좀 이렇게 유사한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 인구도 정점을 통과를 했고 고령화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물론 이 중진국 함정이라는 문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당시 일본 상황과 좀 차이점 역시도 존재하고 있고 중국의 이제 정책 기조를 감안했을 때 아직은 대차대조표 불황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물가는 낮는 저물가는 맞지만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점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CPI 구성에서 음식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돈육 가격이 CPI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낮은 것이지 사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코어 CPI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역시도 좀 높다고 판단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G7 국가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요. 90년대 일본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 68%고 2022년 기준 중국으로는 61%로 더 낮은 상황입니다. 중앙정부 부채 역시도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오히려 레버리징을 좀 재개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문제는 지방정부 부채고 더 문제는 지방정부의 음생부채로 알려진 이 LGFV라는 리스크일 텐데요. 작년 10월부터 다수 지방정부에서 이 LGFV 산업 용도인 특수재용자축권이라는 것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음성부채를 롤오버하고 음성부채를 공식부채로 전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이 지방정부 음성부채 리스크를 낮추고 시간을 확보하는 데는 좀 효과적인 조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저축률과 이 자산가격 급락 역시도 좀 일본과는 다른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금리를 낮췄고 특히 상업은행에서 예금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이 실물 경기에 유효자금이 실물 경기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또 자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크게 하락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중국은 아직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거 그림 49번은 이제 중국의 주택 가격 추이인데요. 상승세가 둔화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 뚜렷한 하락은 좀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다는 점에서 중국이 아직은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지진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도시화율 같은 경우에도 좀 아직 더 성장할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도 좀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져기에는 좀 제한적인 요소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로는 이제 중장기 리스크를 좀 점검해 보았습니다. 지금이야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살리기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지속이 될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시진핑 정부의 아젠다는 공동부유인데 공동부유에 있어서 이 빈부격차를 잡아야 되는데 이 빈부격차의 주범이 부동산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부동산은 규제 1순위다라는 점이겠습니다. 또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에 대해서도 자금 도달 보장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하면서 공급 방면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착공 면적 증가 속도를 상승시켜서 다시 한번 공급 과잉을 좀 유발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분양 문제가 좀 그렇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2선 도시마저도 이러한 미분양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부동산 살리기 정책은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인 조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뭐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답이 없는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좀 해결이 될 수 없는가라고 놓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만도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러한 것들이 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 한해서 시범 적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집적세 비중이 이 OECD 평균 국가보다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중국 정부가 이 토지 매각 이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라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수구조 개편이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판매가 안 돼서 지방 정부들의 세수가 충당이 안 되고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이러한 좀 단순한 구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반드시 이 구조를 좀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상황이 좀 제한적이겠지만 추후에 부동산 경기가 좀 안정궤도에 진입된다면은 이러한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다시 고려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거에 대한 근거는 중국 재정부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2023년 말에 중국 재정부는 이제 직접세 비중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종합부동산세 이러한 상속세 도입이 시진핑 정부의 공동부유에도 좀 부합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성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리스크로는 이제 요번에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서 민진당이 8년 주기로 번갈아 집권을 하는 공식을 깨고 사면임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양안 관계와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높여졌는데 그렇지만 저는 사실 양안 관계가 현상 유지일 것이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같은 날 총통선거에 같은 날 치러진 이 입법위원 선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민진당이 입법위원 선거에선 패배하면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런데 민진당과 국민당 모두 과반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석을 차지한 이 민중당의 이 중도 성향인 민중당의 선택이 좀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의회가 필요한 사항들은 민중당의 협조가 없으면 좀 기대하기 어려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이제 발탁된 라이칭더 총통 같은 경우에는 반중 정서가 그 전 사람보다 강한 인물로 좀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이 민중당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반중 행보가 예상보다 좀 더 소극적일 수 있다라고 좀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이러한 포함한 다수 매체에서 이 중국이 대만 침공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고 대만을 침공하면은 글로벌 GDP에서 10%가 추락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는 예단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유는 시진핑 정부가 계속해서 대만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2027년까지 이제 시진핑의 사연이 결정되는 2027년까지는 중국과 대만의 노이즈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업적을 세워야 되고 명분이 필요한데 그 업적이 또 대만 통일일 것이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대만 침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고요. 또 중국 정부가 이렇게 미국채를 매도하고 금 보유량을 계속 확대하는 이유도 좀 의심스럽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과 위안화 지위 격상이 목적일 수는 있겠지만 대만 정쟁과 같은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제재를 미리 대비하는 의도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제는 할 수 없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침공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아직까지는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2027년이든 2025년이든 이 대만 침공은 결국엔 서방 세계에서 추정한 시기일 뿐이고요. 사실 실제로 서로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대만과의 전쟁은 결국엔 미국과의 전쟁으로도 이어지는 건데 당연히 미국의 군사력에 중국은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선택하기엔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만에는 또 TSMC라는 이러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TSMC 공장이 중단되면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량의 홍란은 불가피할 텐데 중국 역시도 그 후과는 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대만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제 방중 강도가 켜지면 중국 경제를 각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에서 견제가 들어오면은 경제적 불이익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민중당의 협조가 관건일 텐데 경제 불이익이 커질지 이들의 민심이 얻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유는 민중당의 성향은 중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닌 그 누구의 편도 아니고 중립이고 민생을 더 중요하는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안 갈등의 수위는 현상 유지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